치킨집 사장이라고? 애까지 딸려 있다고? 감히 그런 놈이 내 딸한테?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25년 전 그때와 똑같은 공포였거든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남자. 착하고 다정하고 전부 진짜 같았던 남자. 그런 남자한테 한 번 당했잖아요. 박 실장, 차 돌려. 내가 직접 그놈의 바닥을 확인하겠어.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나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 약속 있다, 그러면서 제 밥상을 거르는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싫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뻤습니다. 저는 유나랑 단둘이 사는 집이 크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현관문만 열면 조용한 거예요. 구두 소리가 거실 끝까지 울릴 만큼. 그래서 유나가 먹자고 하면 어떤 약속이든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엄마였으니까요. 강남 한복판의 일식집이었어요. 유나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주 앉으니까 아이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화장을 안 해도 저렇게 예쁜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게 매번 신기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유나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 대꾸했어요. 원래 예뻤어. 내가 안 봐서 모르지. 에이, 무슨. 유나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회사 들어간 뒤로는 만나도 피곤한 얼굴만 보여줬거든요. 사시미가 나오고 된장국이 나오고 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나 앞에 반찬을 하나씩 옮겨 놓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밥상 차려주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젓가락을 쥔 채로 멈춰 있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얼굴이었어요. 왜 그래? 밥 안 먹고.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응?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 반갑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만나는 사람? 응. 1년 됐어. 1년. 1년 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모간이 바짝 말랐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유나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머뭇거림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치킨집 해. 동네에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치킨집 사장이야, 엄마. 작은 가게.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정아그룹 회장의 딸이 서울 한복판에서 제일 좋은 교육받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내 딸이 치킨집 사장을 만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유나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이가 있어. 6살. 남자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주변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에 애까지 딸려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누르고 있었는데도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말을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지금 말을 곱게 할 상황이야?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숨을 쉬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식당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눈을 똑바로 봐.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각오한 얼굴이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혼자서 널 키우면서 회사를 일으킨 거 다 뭐 때문이었는데. 너 하나 때문이었어. 근데 치킨집? 애 딸린 남자? 엄마, 그 사람은 달라. 달라? 내 아버지도 처음엔 달랐어.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쏟아졌어요. 저는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골랐습니다. 나가자. 그게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운전기사가 눈치를 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나가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감으면 안 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오재현, 유나의 아버지였던 남자. 아니, 남편이었던 남자. 2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32이었습니다. 정아그룹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중소기업이었고 남편 오재현은 부사장이었어요. 다정했습니다. 세심했고 말도 잘했고 유나를 안고 자장가까지 불러주는 사람이었어요. 직원들한테도 존경받았습니다.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까 금고가 비어 있었어요. 회사 자금 80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라졌어요. 경리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부사장님이 어젯밤 출국하셨습니다. 여자분이랑 같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3살배기 유나가 옆에서 엄마 왜 울어? 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겉이 좋으면 속이 썩은 거였어요. 다정하면 다 계산이었고 완벽하면 다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의 겉모습을 믿지 않게 됐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치킨집 사장, 착하고 다정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남자. 그 말이 듣기 좋을수록 그럴싸해 보일수록 25년 전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 유나가 차 안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만나보면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으니까요. 유나를 집 앞에 내려주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윤희 남자친구 이름이 강현우라고 했지. 신상 다 털어. 가족관계, 학력, 정과, 재산, 전 여자 관계까지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전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차 한 대 준비해. 평범한 거로. 그리고 옷도. 옷이요? 최대한 초라한 걸로. 거지처럼 보이는 거. 누가 봐도 불쌍하다 싶은 차림새.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제 곁에 있으면서도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직접 가시려고요? 한 번 봐서는 몰라. 2번을 봐도 모를 수 있어. 10번을 봐야 진짜가 보여. 박 실장.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만 확실했어요. 내 딸만큼은 나와 같은 꼴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한 옷가지를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헝클어진 가발, 때가 찌든 누더기 점퍼, 안에 입을 거는 구멍난 회색 내복 상의였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해진 추리닝이었고 신발은 앞코가 벌어진 낡은 고무신이었어요. 거기에 비닐봉지 하나, 안에 빈 페트병 몇 개와 종이 박스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님께서 누가 봐도 불쌍하게 보여야 한다고 하셔서 박 실장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제 곁에서 별일을 다 겪은 사람인데 이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냄새도 나야 해. 네. 진짜 거지는 냄새가 나. 향수 뿌리고 가면 들키지. 박 실장이 한숨을 삼켰어요. 저는 진지했습니다. 반쯤은 미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겉모습이 좋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친절해지거든요.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바닥을 보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여자가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헝클어진 가발 밑으로 제 얼굴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때 묻은 점퍼를 걸치니까 정화그룹 회장이 아니라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차림으로 거리에 나서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겠구나. 아니, 쳐다보더라도 피하겠구나. 고개를 돌리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출발합시다, 박 실장. 박 실장은 중립 번호판을 단 낡은 봉고차를 준비해뒀어요. 저는 조수석이 아니라 뒤에 탔습니다. 역할에 맞게 차가 출발하고 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어요. 빈 페트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골목길에 들어서더니 멈췄습니다. 저기입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현운의 치킨. 간판이 작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 LED도 아니고 아크릴 간판이었어요. 옆에 조그만 화분이 2개 놓여 있었고 유리문에 아이가 그린 듯한 삐뚤빼뚤한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랑 사람 3명.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또 작은 사람. 그림 위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 글씨체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뜨끔했어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됐어. 들어간다.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4개, 벽에 메뉴판이 붙어 있고 한쪽 구석에 아이 장난감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에 남자가 있었어요. 큰 키, 넓은 어깨, 네이비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앞치마, 단정한 짧은 머리, 감자를 썰고 있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현우. 이 사람이 내 딸의 남자라는 거였습니다. 저를 봤어요.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헝클어진 가발, 때 묻은 점퍼, 찢어진 고무신, 비닐봉지.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은 인상을 찌푸릴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칼을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려고 허리를 숙인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쩔쩔매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배가 고픈데 치킨 하나만 먹을 수 있겠나? 목소리를 일부러 갈라지게 냈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표정이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지거나 손님이 아니라 골칫거리를 보는 눈으로 변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자는 1,000원짜리를 슬쩍 밀어서 도로 제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넣어두세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밥은 드셨냐고요. 치킨만 드시면 속이 안 좋으실 텐데.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1분도 안 돼서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치킨이 아니었어요. 하얀 밥, 김치찌개, 깍두기, 계란말이. 밥상이었습니다. 치킨은 지금 튀기고 있으니까 이거 먼저 드세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저는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아니라 김치찌개 냄새, 집밥 냄새였어요. 당황했습니다. 이건 장사꾼의 친절이 아니었거든요. 돈을 안 받고 밥을 차려준 거였어요. 거지 차림의 노인한테.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다닥, 따다닥. 아빠 누구야?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이라고 했지요. 노란 긴팔티에 데님 멜빵 바지.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이 반짝거렸어요. 볼이 사과처럼 빨갰습니다. 이 아이가 은호, 현우의 아이라고 했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이와 현우의 얼굴이 닮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각진 턱에 선이 굵은 얼굴인데 이 아이는 둥글고 부드러운 이목구비였거든요. 코도 다르고 눈매도 달랐어요. 사업가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엄마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피가 섞인 흔적이 안 보였어요. 그 의문을 품기도 전에 아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응. 우리 아빠 치킨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가 두 팔을 벌려서 이만큼을 보여줬습니다. 그 작은 손이 허공에서 흔들거렸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스스럼 없이 때 묻은 점퍼 소매 밑으로 나온 제 손을. 따뜻했어요. 작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은호야, 어르신 식사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떼어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 사이를.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일식집에서 수십만 원짜리 코스를 먹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흰밥에 김치찌개인데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밥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치킨이 나왔습니다. 바삭한 후라이드. 현우가 직접 가져다 줬어요. 접시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도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밥을 먹는 동안 치킨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석구석을 봤어요. 벽면 선반 위에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치킨집의 책이라니. 다가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이 보였어요. 경영전략론, 포터의 경쟁전략, 재무관리, 경영학 전공 서적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공학 서적도 몇 권 섞여 있었어요. 치킨집 사장이 읽을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하얀 문, 손잡이에 수건이 걸려 있었고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진 않았어요. 그 방은 뭘까?
궁금했지만 일어서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꽉 쥐고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데 혀를 삐죽 내민 채로 집중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현우가 은호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30초마다 한 번씩 은호를 쳐다봤어요. 아이가 의자에서 살짝만 엉덩이를 빼도 바로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서자 현우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따라 나왔어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6살이면 혼자 갈 수 있는 나이인데 과보호였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뭔가를 잃어본 사람처럼 놓치면 안 되는 걸 지키는 사람처럼 어르신 잘 드셨습니까? 현우가 제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물티슈도 한 장 꺼내줬어요. 거지 차림의 노인한테 물티슈를요. 잘 먹었어.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 특유의 우월감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밥을 차려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은호야, 할머니 가신다. 인사해. 현우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은호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작은 팔이 제 허벅지를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오는 이 아이가, 너무 거리낌 없이 안기는 이 아이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가발을 벗었어요. 머리가 쭈뼛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박 실장, 예, 회장님. 장사꾼이니까 저럴 수 있지. 손님한테 친절한 건 기본이야. 한 번 가지고는 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는요. 그런데 손이 이상했어요. 아까 은호가 잡았던 왼손, 오른손으로 자꾸 그 자리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작고 말랑말랑했던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내가 누군지 밝히고 가겠어. 돈을 들고 박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은 말해야 할 때와 말하면 안 될 때를 알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아까 치킨집 유리문에 붙어있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우리 가족. 삐뚤빼뚤한 글씨. 그런데 사람이 3명이었어요. 아빠, 아이, 그리고 또 한 명. 엄마일까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나일까요? 가슴이 또 뜨끔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뜨끔한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박 실장의 1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현우, 만 35세. 본적 서울. 가족관계 부모 일찍 사별, 형 강현석 있었으나 5년 전 사망. 현재 아들 강은호, 6세와 단둘이 거주. 전과 없음. 재산 치킨집 보증금 3천만 원, 예적금 약 4천만 원. 부채 없음. 학력은 확인 중입니다. 기본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정밀 조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 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된 교제 이력은 따님뿐입니다.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부모 일찍 사별, 형도 사망, 아들과 단둘이.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쌍한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불쌍해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위장이거든요. 25년 전 그 남자도 처음엔 가난한 척 했으니까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라고 했던 그 입으로 80억을 들고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2차 접촉에 들어가겠어. 이번엔 다른 차림으로. 사흘 뒤 저는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검은 슬랙스, 선글라스, 가죽 핸드백. 중년 사업가 차림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옷을 일부러 골랐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현우가 카운터에서 식자재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당연하지요. 며칠 전에는 거지였으니까. 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치킨 하나요. 네, 후라이드요. 양념이요? 후라이드. 현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 하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는 이 치킨집 전체보다 무거웠어요. 치킨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접시를 내려놓다가 테이블 위에 수표를 봤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수표 위의 숫자에 머물렀어요. 이건 앉으세요, 강현우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현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아 씨 아시죠? 네. 유나 씨 지인입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유나 씨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읽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표를 손가락 끝으로 밀었어요. 현우 쪽으로. 5억입니다. 유나 씨 곁에서 떠나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유나 씨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름 소리도 멈춰 있었어요. 현우의 시선이 수표에서 저에게로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상처받은 기색을 기대했어요. 그래야 빈틈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3초쯤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수표를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받는 건가? 역시 돈이었나? 5억이면 넘어가는 거였나? 그런데 현우가 수표를 접지 않고 그대로 제 앞으로 도로 밀어놨어요. 정확하게 제가 놓았던 자리에. 단정하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유나 씨를 돈 받고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 받고 떠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잠깐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유나 씨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지 돈으로 정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모욕에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아니면 돈을 보고 흔들리거나 둘 중 하나를 기대했는데 이 남자는 모욕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저는 수표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치킨에는 손도 안 대고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시고. 명함 대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현우가 메모지를 보았지만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박 실장이 물었어요. 돈에 안 넘어가. 그러십니까? 그래, 더 큰 미끼가 필요해.
돈이 아니라 욕심을 건드려 봐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5억을 돌려보낸 남자가 떳떳해 보인 거였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지만 멋있었어요. 저 나이에 저 상황에서 5억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 뒤 저는 세 번째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갔어요. 안에는 제가 직접 만든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화그룹 이름은 뺐어요. 이름 없는 투자회사에서 보내는 제안서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또 오셨습니까? 오늘은 치킨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받아서 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서입니다. 투자금 전액 지원, 초기 3년간 운영비 보조, 50개 매장 확장 계획. 당신은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현우가 제안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읽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첫 페이지에 투자 금액부터 봐요. 얼마를 주는지, 조건이 뭔지. 현우는 달랐어요. 맨 뒤부터 읽더라고요. 부록에 있는 수익 모델과 손익분기점 분석표를요. 그러더니 중간에 있는 가맹점 관리 매뉴얼 페이지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눈이 빨랐습니다. 읽는 속도가 일반인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잘 만드셨습니다. 현우가 제안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제를 찾았다고요? 3페이지 수익 모델에서 가맹점당 월 매출을 2,8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건 서울 강남 상권 기준이에요. 50개 매장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면 평균 월 매출은 1,600에서 1,800이 현실적입니다.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7페이지 가맹점 관리 구조에서 슈퍼바이저 1인당 매장 8개를 배정하셨는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표준은 5개입니다. 8개면 초기 3년간 품질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맛이 떨어지면 브랜드가 먼저 망합니다. 제가 일부러 넣어둔 함정이었습니다. 수익 모델의 과대 추정과 관리 구조의 허점. 사업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찾아요. 투자금 규모에 눈이 멀어서 뒤쪽은 읽지도 않거든요. 이 남자는 2군데를 다 찾아냈어요. 5분도 안 돼서. 좋은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현우가 제안서를 정리해서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제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2가지입니다. 현우가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가맹점 절반이 적자입니다. 투자자분한테도 손해예요. 그건 수정하면 되잖아요. 둘째가 더 큰 이유입니다. 현우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방에서 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거리는 소리. 50개 매장을 관리하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은호가 학교 끝나고 이 가게에 올 때 제가 여기 없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단단했습니다. 이 가게가 크지 않은 건 알아요. 프랜차이즈 50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게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걸어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문을 열면 제가 있어요. 매일. 은호한테는 그게 필요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50개 매장을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 곁에 있는 시간을 지킨 거였습니다.
사업보다 은호가 먼저인 사람. 돈보다 아이가 먼저인 사람.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이번에도 치킨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막혀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우가 제가 놓고 간 치킨을 접시에 옮겨 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호야, 치킨 먹을까? 와, 아빠 최고. 아이의 환호성이 유리문 너머로 들렸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박 실장, 예. 저 남자 학력 아직 안 나왔어?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 조회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4시 사무실로 돌아온 저에게 박 실장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묘하더라고요. 놀란 걸 억누르는 톤이었어요. 학력이 나왔습니다. 말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이 붙었어요. 뭐라고? 졸업 후 K전자 전략기획팀 입사. 만 30세의 과장 승진. 동기 중 최연소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갑자기 퇴사.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만 기록돼 있습니다. 서울대 수석, K전자 최연소 과장. 그 사람이 지금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다고요. 왜 퇴사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인사 기록에는 개인 사정 외에 아무 내용이 없고 당시 상사였던 분한테 연락을 넣어봤는데 갑자기 그만뒀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전략기획팀 과장. 아까 제안서에서 수익 모델의 허점을 5분 만에 찾아낸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그건 치킨집 사장의 감이 아니었어요. 전략기획 전문가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경력의 사람이 왜 전부 버리고 치킨집을 하는 걸까요? 최연소 과장이면 그대로 가면 임원이었을 사람이에요. 연봉이 억 단위는 됐을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동네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다고요. 개인 사정.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까 현우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은호가 학교 끝나고 걸어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 5년 전 형 사망. 같은 해 퇴사. 아이의 나이 6살. 역산하면 아이가 돌 무렵이었을 겁니다. 설마 형이 죽고 아이를 키우려고 회사를 그만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추측이었고 추측으로 사람을 믿은 적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퇴사 사유를 반드시 알아내. 그리고 형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이의 출생 경위,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나갔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 중 하나에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4개짜리 테이블이 전부인 작은 치킨집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대 수석이 치킨을 튀기는 이유, 최연소 과장이 앞치마를 두르는 이유, 5억을 돌려보내는 이유, 쉰개 매장을 거절하는 이유,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6살짜리 아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강현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말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심도 아니었어요. 뭘까요? 저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억짜리 수표를 손끝으로 밀어내던 손, 제안서의 허점을 5분 만에 찾아내던 눈.
그리고 안방 쪽을 바라보며 부드러워지던 표정.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서울대 수석이 치킨을 튀기고 있다는 게, K전자 최연소 과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는 게, 돈도 기회도 거절하면서 고작 4개짜리 테이블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전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6살짜리 아이.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이란 시간이 만든 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3번을 봤다고, 3번 다 괜찮았다고, 그걸로 사람을 믿어? 그러다 또 당하면?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윤희까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한 번만 더. 새벽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 번만 더 보면 알 수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 시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앞에서 안 흔들렸어요. 사업 앞에서도 안 흔들렸어요. 겉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면 속을 꺼내야 했어요. 사람이 진짜로 화를 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걸 건드릴 때, 그때 본성이 나오거든요. 뭘 건드려야 할까?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은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아이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25년 전의 기억이 그 물음을 밀어냈습니다. 오재현도 아이 앞에서는 완벽한 아버지였어요. 윤희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남자가 다음 날 아침에 80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아이 앞에서의 모습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박 실장, 오늘 오후에 치킨집 갈 거야. 네, 회장님. 어떤 차림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대로. 지난번 차림. 또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20년 넘게 제 지시에 토를 단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한마디에 우려를 담은 거였습니다. 마지막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치킨집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선글라스 차림이었습니다. 현우가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더라고요. 반갑지 않은 게 아니라 경계하는 거였어요. 또 뭘 들고 왔나 싶은 눈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 사람은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거든요. 오늘은 치킨 먹으러 왔어요. 일부러 가벼운 척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아, 이모다. 은호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유나 이모의 지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달려와서 제 옆 의자에 폴짝 올라앉았습니다. 이모, 오늘은 뭐 먹어요? 치킨. 야호. 나도 먹을래. 작은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 올렸어요. 이 아이는 낯가림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든 웃고 누구한테든 다가갔어요. 6살짜리의 순수한 신뢰가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는 그걸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치킨이 나왔어요. 현우가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호가 아빠 고마워 하면서 치킨 다리를 집었어요. 현우가 아이 입가에 휴지를 대주면서 천천히 먹어, 뜨거워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은호가 먹는 걸 지켜보면서, 현우가 카운터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강현우 씨.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최대한 일상적인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말을 바꿨어요. 치킨집 사장이 대체 뭘 믿고 남의 집 딸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현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침착했어요. 달라붙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지? 만남? 교제?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는 사람이 유나 씨 같은 아가씨한테 그런 걸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라는 말은. 그리고 저는 일부러 은호 쪽을 봤어요. 아이가 치킨을 먹으면서 우리 대화를 슬슬 듣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현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손이 카운터 위에서 멈췄어요. 그 부분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 키운 거예요? 밀어붙였습니다. 일부러 아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치킨이나 튀기고 유나 씨한테 매달리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새엄마라도 만들어주려고?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내뱉는 순간에도 알았습니다. 이건 너무하다고. 선을 넘었다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쌓아 올린 불신이, 공포가 한꺼번에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의 표정이 변하는 걸. 5억을 내밀었을 때도 변하지 않았던 얼굴이, 쉰개 매장을 거절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눈이 지금 이 순간에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지키는 눈이었습니다. 현우가 카운터를 돌아 나왔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은호 앞에 섰어요. 아이와 저 사이에 자기 몸을 넣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은호를 완전히 가렸어요. 아이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몸을 낮춰서 은호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양손으로 아이의 양쪽 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은호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한테 말할 때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한없이 안전한 목소리.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안에 들어가서 뽀로로 보고 있어. 응? 아빠 왜 그래? 아빠 화났어?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분위기를 느낀 거였습니다. 6살도 긴장은 느끼거든요. 아니야, 화 안 났어. 아빠 괜찮아. 은호도 괜찮아. 들어가서 기다려. 아빠가 금방 갈게. 은호가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따다닥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일어섰어요. 천천히 등을 펴고 그 키가 다시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현우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아까 은호한테 보여준 따뜻함의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어르신, 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든 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간신히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 남자가 울기 직전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 것도, 이 가게에서 자라는 것도 이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불쌍하다는 말은. 현우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턱이 떨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치킨집 안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 남자가 분노를 드러낸 게 지금이 처음이었거든요. 5억을 던져도 사업을 흔들어도 자존심을 밟아도 꼼짝 안 하던 사람이 아이를 건드리자 벽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지키는 거였어요. 겉이 좋은 남자는 자기 자존심이 다칠 때 화를 냅니다. 제 전 남편이 그랬거든요. 본인 체면이 구겨지면 난리를 치면서 정작 딸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윤희가 울어도 아파도 그 남자는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어요. 자기가 모욕당하는 건 참았습니다. 부족하다는 말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건드리자 변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은호. 이 남자의 전부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우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화를 낸 뒤인데도 배웅을 하더라고요. 유리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는 드시고 가세요. 치킨이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방금 전에 아이를 모욕한 사람한테 다음에 또 오라고요. 치킨 먹고 가라고요. 이 사람은 대체 뭐로 만든 사람이에요?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박 실장이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감으면 안 되는데, 감으면 아까 그 장면이 보이는데, 그래도 감았어요. 은호의 귀를 감싸던 큰 손, 아이와 제 사이에 들어선 넓은 어깨,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간신히 참고 있던 그 눈, 그 눈이 자꾸 보였어요. 박 실장, 예, 내가 너무했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게 20년 넘게 함께한 박 실장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100m 너머로 그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 그건 시험이 아니야. 그냥 못된 짓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목소리가요. 박 실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추가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회장님. 뭔데? 강현우 씨의 행동 패턴을 추적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들었어요. 매달 12일에 꽃집에 들릅니다. 소담 꽃집이라는 곳인데 치킨집에서 세 블록 거리에 있습니다. 꽃, 흰 국화 2다발을 삽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눈을 떴어요. 흰 국화 2다발?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은호를 데리고 납골당에 갑니다. 은호한테는 인사하러 가자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흰 국화는 고인에게 바치는 꽃이었어요. 2다발, 2사람, 매달 12일. 형 부부 기일인 거야? 확인 중이지만 사망일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무거워졌습니다. 매달이었어요. 매달 빠지지 않고 꽃을 사가는 남자. 6살짜리를 데리고 인사하러 가는 남자. 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강현우 씨 명의의 적금 내역을 확인했는데 본인 적금 외에 별도 적금이 하나 있습니다. 명의가 다릅니다. 누구 명의? 강은호. 아들 명의입니다. 매달 150만 원씩 5년째 넣고 있고 현재 잔액이 약 1억 2천입니다. 원금은 형 강현석 씨와 형수 이수진 씨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3억입니다. 여기서 은호의 양육비, 의료비 등을 쓰고 나머지를 전액 은호 명의 적금에 넣은 겁니다. 강현우 씨 본인 계좌에는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남자는 형 부부의 보험금을 자기가 쓴 게 아니었어요. 한 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이한테 돌렸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대기업 과장까지 한 사람이 치킨집에서 기름에 튀겨가면서 번 돈으로 자기 밥을 먹고 형한테 받은 돈은 전부 아이한테 모아준 거였습니다. 회장님, 됐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됐어, 박 실장. 그만해.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놀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 붉은 하늘 아래로 작은 치킨집의 간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한참 먼 거리였지만 이 사람은 진짜인 걸까요? 아니, 그보다 이 사람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퇴사 사유, 아이의 엄마, 형의 사망 경위, 아직 모르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 의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의 전부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려고 누우면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감으면 보이거든요. 은호의 귀를 감싸던 큰 손, 간신히 참고 있던 빨간 눈.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새벽마다 제 귓가에서 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말.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박 실장의 보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매달 12일 흰 국화 2다발. 보험금 전액 은호명의 적금. 서울대 수석 졸업. 30세에 갑자기 퇴사. 개인 사정.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비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조각이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은호의 엄마는 누구인지, 왜 이 남자가 전부를 버리고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시험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 치킨집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유나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가고 싶었어요. 오후 2시에 치킨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림이 달랐어요. 코트도 선글라스도 구두도 벗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카디건에 면바지, 화장도 연하게만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그 가게에 나답게 갔습니다. 유리문을 밀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카운터가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기름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면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준비 전에 공백 시간이었을 거예요. 계세요?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현우가 배달을 나갔거나 은호를 데리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방 옆에 그 문이 보였습니다. 하얀 문. 이 장에서 처음 봤던 그 문이요. 항상 닫혀 있었던. 손잡이에 수건이 걸려 있었고 문 아래로 불빛이 새지 않던 그 방. 오늘은 열려 있었어요. 반쯤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 형광등이 아니라 간접 조명 같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의 집 방을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끌리듯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반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원래는 창고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벽면에 선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영정사진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나란히.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현우와 비슷한 눈매인데 좀 더 둥글고 부드러운 인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은호였어요. 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동그란 이목구비, 까만 눈, 부드러운 코, 사과 같은 볼. 이 장에서 느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은호가 현우를 안 닮았던 이유. 은호는 이 남자를 닮은 거였습니다. 옆에 여자도 30대 초중반. 긴 머리에 온화한 미소. 두 사람의 사진 사이에 작은 조화가 놓여 있었어요. 흰 국화, 시들지 않는 조화. 그리고 그 앞에 진짜 국화 한 송이가 유리잔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직 싱싱한 영정사진 아래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봐서는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사망신고서 2장, 강현석, 사망일 2021년 3월 12일, 사인 교통사고, 화물차 역주행에 의한 충돌, 이수진, 사망일 2021년 3월 12일, 사인 동일 사고,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화물차가 역주행을 해서 3월 12일, 매달 12일에 꽃을 사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두 번째 서류, 출생증명서, 이름 강은호, 생년월일 2020년 1월 15일, 부 강현석, 모 이수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부 강현석. 은호의 아버지는 강현우가 아니었어요. 강현석이었습니다. 현우의 형이었어요. 은호는 현우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였어요.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선반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허공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서류, 입양 확인서, 입양인 강현우, 피임양인 강은호, 입양일 2021년 5월 3일, 사고 2달 뒤에 법적 입양을 한 거였어요. 형이 죽고 형수가 죽고 돌도 안 된 아이가 남았을 때 이 남자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부 강현우로 나왔던 거였어요. 박 실장의 1차 조사에서 아들로 확인된 게 이 때문이었습니다. 선반 옆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종이 상자,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묶음이었습니다. 10장도 넘는 편지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전부 같은 편지지, 같은 필체,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영정사진 속 형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맨 위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형, 오늘 은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 미안해 형. 그건 형한테 할 말이었는데, 형이 들어야 할 말이었는데, 은호가 나를 보면서 아빠라고 했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 안아줬어. 꼭 안아줬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내가 아빠 노릇을 하고 있어. 형, 미안해. 형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잘 키울게. 약속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안 보였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번졌거든요. 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편지지 위로. 그게 제 눈물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형, 은호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어. 우리 가족이라고.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3명을 그렸는데 형,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은호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안 왔어라고 했어.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가끔 무서워. 내가 은호한테 충분한 사람인지.
유리문에 붙어 있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우리 가족, 세 번째 사람. 아직 안 왔어. 그게 유나였을까요? 아니, 그보다 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편지 묶음 아래에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 같은 편지.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형, 오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 부장님이 말렸어. 최연소 과장인데 미쳤냐고. 임원 코스 바로 앞인데 왜 그만두냐고. 말 안 했어. 말하면 동정할 거잖아. 나는 동정받고 싶은 게 아니야. 은호가 어린이집 끝나면 데리러 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도 형수님도 없고 나밖에 없어. 사무실에서 야근하면서 이 아이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었어. 형 대신 아빠를 하기로 한 이상 제대로 하고 싶어. 치킨집을 알아봤어. 어린이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은호가 끝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직접 튀기면 되니까 인건비도 적고 사람들이 웃을 거야. 서울대 나와서 치킨 튀긴다고. 근데 상관없어. 은호가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면 돼. 그게 어디든. 형, 잘 키울게. 반드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편지가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뿐이었습니다. 숨을 쉬려는데 숨이 갈라져서 나왔어요.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도망쳤을 때도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도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어요. 나는 내 딸 하나 키우면서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혼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형을 잃었어요. 형수를 잃었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25에 고아가 되고 30에 형마저 잃고 돌도 안 된 아이가 덜렁 남았을 때 이 사람한테 선택지가 뭐가 있었겠어요.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친척한테 맡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과장인 사람이 치킨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 버렸습니다. 회사를 버렸어요. 경력을 버렸어요. 돈을 버렸어요. 그리고 형한테 받은 보험금조차 자기가 쓰지 않고 전부 아이한테 모아줬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치킨을 튀기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매달 12일마다 꽃을 사서 형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밤마다 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잘 키울게. 약속해. 그 한마디를 지키려고 전부를 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치킨집 사장이 뭘 믿고 남의 집 딸한테 달라붙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가 한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가슴에 박혔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흐릿했지만 현우의 윤곽이 보였어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 은호의 손을 잡고 시장 봐 오는 길이었나 봐요. 현우의 표정이 당황한 걸 넘어 경악이었습니다. 자기 집 뒷방에서 중년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으니까요. 저 괜찮으세요? 왜 여기에? 저는 현우를 올려다봤어요. 바닥에 앉은 채로,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미안해요. 그게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우 씨. 현우가 얼어붙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니요. 어르신, 대체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나는 서윤아의 엄마입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아그룹 회장 서정아예요.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 2개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현우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손은 여전히 은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나머지 한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 거지 차림으로 온 것도 나예요. 수표 들고 온 것도 나예요. 사업 제안서도 아이 앞에서 못된 말한 것도 전부 나였어요. 현우의 표정이 변해가는 걸 봤습니다. 놀람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어떤 이해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윤희한테 어울리는 남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 목이 메어서 말이 끊겼어요. 이 아이가 당신 조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은호가 현우의 다리 뒤에서 저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울어? 왜 울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은호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를 옆방에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춘 거였습니다. 회장님, 처음으로 제 직함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읽으셨군요. 네. 은호는 제 조카입니다. 형하고 형수님의 아들이에요. 현우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5년 전에 형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화물차 역주행이었습니다. 은호는 그때 돌이 갓 지났었어요.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었는데 형이 데리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형수님이 운전석에 계셨고 형이 조수석이었어요. 21번 쉬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2분 다 돌아가신 뒤였어요. 영안실에서 형 얼굴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흰색이었어요. 세상이. 현우의 눈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왔겠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은호가 남았어요. 부모님은 진작에 안 계시고 친척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쪽 먼 당숙 한 분인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원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물었어요. 대답을 알면서도요. 네,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런데 은호가 어린이집에서 저를 보자마자 2 팔을 벌렸어요. 삼촌 하면서요. 달려와서 안기는데 형 냄새가 나더라고요. 분유 냄새랑 형한테서 나던 비누 냄새가 섞인.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를 놓으면 안 되겠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입양 신청을 했어요. 사직서를 냈고요.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은호가 좀 더 크면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유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은호가 좀 더 자리를 잡으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은호 앞에서 사실 내 아빠가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아직 6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게요. 퇴사도 치킨집도 침묵도 전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넓고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치킨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현우 씨, 네. 나는 25년 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희 아버지한테 당하고 나서
겉이 좋으면 속이 썩었다고 아무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시험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그런데 제가 현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나는 내 딸 하나 키우면서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혼자라고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형을 잃고, 형수님을 잃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회사를 버리고, 경력을 버리고, 혼자서 이 아이를, 형의 아이를, 5년 동안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형한테 받은 보험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은호한테 모아주면서 현우의 눈에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내 울지 않더라고요. 입술을 꽉 깨물고 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그룹 회장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 치킨집 한가운데서 35살 청년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호는 제 조카이기 전에 제 아들입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형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피는 형한테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 걸은 것도 제 앞에서였고, 처음 말한 것도 제 앞에서였고, 매일 밤 잠들 때 안아주는 것도 저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저는 삼촌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은호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무겁고 제일 소중합니다. 옆방에서 은호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빠, 할머니 안 울어? 현우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눈이 빨간데 웃었어요. 응, 안 울어. 할머니 괜찮아. 은호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허벅지를 감쌌어요. 할머니, 울면 안 돼요.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는데 같이 먹자.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제가 불쌍하다고 했던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란다고 치킨집이 불쌍하다고 모욕했던 이 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울지 말라고요. 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현석의 눈을 닮은 까만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걱정 가득한 따뜻한 순수한 눈. 이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자기 전부를 버린 사람한테 저는 몸을 낮춰서 은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체온이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은호야. 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은호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치킨집 안에 울렸어요. 저는 은호를 아는 채로 현우를 봤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흘러내리지 않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 방울. 그게 이 사람의 5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가 보였어요. 영정사진 속 형의 얼굴, 은호의 까만 눈, 편지 위에 떨어진 제 눈물 자국, 그리고 현우의 왼쪽 볼에 매달려 있던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던, 끝까지 버티고 있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밤 11시였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유나, 응,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유나가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현우 씨, 잠깐 멈췄어요. 목이 또 메어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울어서 눈이 부은 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사람이더라.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 엄마, 나 지금 울고 있어. 나도. 엄마가 그 말 해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지 마. 고마워, 엄마. 유나가 울면서 웃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는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가슴 한쪽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꽉 조여있던 매듭이 한 올 한 올 느슨해지는 느낌. 엄마, 현우 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해? 엄마가 시험한 거 다 말했어. 네. 오늘 치킨집에서 다 말했어. 거지 변장한 것도, 수표 들고 간 것도, 사업 제안서도 전부. 유나가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 화도 안 내더라. 사실이었어요. 현우는 제가 정체를 밝히고 시험했다고 고백하고 울면서 사과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회장님이 유나 씨를 그만큼 아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어요. 치킨집에서 35살 청년한테 위로를 받으면서요. 엄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지? 응, 알겠어. 그리고 엄마, 응, 은호 얘기 들었어? 들었어. 나도 알아, 엄마. 은호가 조카라는 거 3개월 전에 알았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현우 씨가 말해줬어. 교제 9개월째 됐을 때 힘들게 꺼내더라. 말하면서 손이 떨렸어. 유나가 잠깐 쉬었어요. 나도 처음엔 놀랐지. 왜 진작 안 말했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러더라. 은호 앞에서 삼촌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다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자기가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아이가 알게 되는 순간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충격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 사람이 좋았어, 엄마. 자기 사정이 아니라 아이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내가 25년 동안 뭘 한 거지. 사람을 안 믿겠다고. 겉을 안 보겠다고. 10번을 시험해야 진짜가 보인다고. 그래서 뭘 지킨 거지. 벽만 높아졌잖아. 윤희한테도 벽을 쌓고 세상한테도 벽을 쌓고 그 안에서 혼자 안전한 척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 남자는 벽을 안 쌓았어요. 형을 잃고 전부를 잃고 아이 하나 달랑 남았는데도 치킨집 문을 열어놓았어요. 거지가 와도 밥을 차려줬어요. 모욕을 해도 다음에 또 오라고 했어요. 벽 대신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불을 덮고 편하게 잠들었어요. 일주일 뒤 상견례를 했습니다. 장소는 고민했어요. 호텔도 생각했고 고급 한정식 집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어디가 편하냐고. 저야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치킨집으로 할까?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잠깐 웃은 것 같았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제가 처음 들은 현우의 웃음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4개짜리 테이블이 뭐 어때서? 밥은 어디서 먹든 밥이지. 그날 오후 치킨집에 갔습니다. 현우가 테이블 2개를 붙여놓았어요. 그 위에 흰볼을 깔고
나름대로 꽃도 올려놨더라고요. 거대한 정찬이 아니었습니다. 치킨, 떡볶이, 김밥, 계란말이, 과일. 전부 현우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유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원피스를 입는 건 처음 봤어요.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돼. 뭐가 긴장이야? 엄마가 이미 4번이나 만났는데. 그건 시험이었잖아. 유나가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달이 되어 있었어요. 현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앞치마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흰 셔츠에 감색 면바지. 머리도 가지런히 빗었더라고요. 신발도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두를 신은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꾸미지 않는 사람이 꾸민 거니까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현우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르신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잘 차렸네. 변변치 않습니다. 됐어. 앉아. 자리에 앉았어요. 유나가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유나가 현우의 소매를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손을 모른 척 했지만 귀가 빨갰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은호가 뛰어나왔어요. 오늘은 깨끗한 하얀 셔츠에 감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우 옷이랑 맞춘 거였어요. 아이가 달려와서 제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가 치킨 엄청 많이 만들었어. 나도 도왔어. 정말? 응, 내가 양념 발랐어. 자랑스럽게 두 손을 펼쳐 보여줬어요. 손가락 사이에 양념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가락을 잡았어요. 물티슈로 하나하나 닦아줬습니다. 은호가 가만히 앉아서 닦이는 대로 놔뒀어요. 현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치킨이 맨 가운데 놓였어요. 바삭하게 튀겨진 후라이드. 이 장에서 거지 차림으로 처음 먹었던 그 치킨이었습니다. 먹기 전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셋이 저를 봤습니다. 현우, 유나, 은호. 한마디만 하겠어. 유나가 긴장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겠지요. 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네. 우리 윤희를 부탁하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담았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오래. 감사합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2번째 들었습니다. 처음은 아이를 지킬 때였고 2번째는 지금이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엄마, 나 또 울 것 같아. 울지 마. 밥 먹어. 엄마가 먼저 울잖아. 맞았어요. 제 볼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은호가 제 무릎 위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다 울어? 치킨 먹으면 되는데. 그 한마디에 셋이 동시에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작은 치킨집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테이블 4개짜리 가게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넓었습니다. 한 달 뒤 유나가 현우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우 씨, 나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나 정화그룹 회장 딸이야. 현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러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은호한테 아이스크림 더 비싼 거 사줘도 되는 거야? 유나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웃음을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이래. 첫 번째 질문이 아이스크림이야. 보통 사람이면 왜 숨겼어라고 하지 않아? 그게 이 남자였어요.
자기 자존심보다 아이 아이스크림이 먼저인 사람. 저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가 하나 더 물었다고 했어요. 현우 씨, 엄마가 시험한 거 화 안 났어? 솔직히, 안 났어. 거짓말. 진짜? 진짜.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유나 같은 딸이 치킨집 사장을 데려왔으면 나도 확인하고 싶었을 거야. 다만, 거지 변장은 좀 심했어. 유나가 까르르 웃었대요. 현우도 웃었대요. 두 사람이 치킨집에서 한참 동안 웃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래서 유나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구나. 결혼식은 봄에 했습니다. 크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으면 호텔 대연회장도 가능했지만 현우가 조용히 해도 되겠냐고 물었거든요. 은호가 사람 많은 데서 긴장을 해서요. 그 이유를 듣고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양쪽 하객 합쳐서 50명이 안 됐습니다. 제 쪽은 박 실장과 회사 임원 몇 명, 현우 쪽은 치킨집 단골 손님들과 옛 직장 동료 두어 명.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은 하객이 아니었습니다. 은호였어요. 링베어러를 맡은 은호가 쿠션 위에 반지를 올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작은 구두를 신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혀를 삐죽 내밀며 집중하는 얼굴로 반지가 떨어질까봐 쿠션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은호가 단상 위에 올라서 현우한테 쿠션을 건넸어요. 아빠 안 떨어뜨렸지? 응, 잘했어. 우리 은호 최고야. 현우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제가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현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입모양으로만, 저한테만 보이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복도에서 둘만 있었을 때, 자네, 네 어머님, 자네 같은 사람이 치킨만 튀기고 있으면 되겠나? 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화그룹에 자리가 있어. 전략기획 담당. 자네 경력이면 임원급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욕심 안 부릴 테니 팀장부터 시작해. 현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은호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 정도는 회장인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치킨집은 주말에만 열겠습니다. 은호가 좋아하거든요. 아빠 치킨 먹는 걸 4개짜리 테이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50개 매장은 거절하면서 하나짜리 가게는 놓지 않는 사람. 그게 강현우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은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키가 많이 컸습니다. 현우의 넓은 어깨를 닮아가고 있었는데 얼굴은 여전히 형을 닮아서 동그랗고 부드러웠어요. 현우는 정화그룹 전략기획팀 상무가 되었습니다. 팀장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올라간 거였어요. 제가 밀어준 게 아닙니다. 실적이 그랬어요.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제 자리를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우는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했어요. 은호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임원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회사. 처음에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해요. 상무님이 퇴근하면 은호가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아이를 보면 아무도 뭐라 못했습니다. 유나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둘째가 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매일 유나의 배에 귀를 대고 안녕, 나 형아야 하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현우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슬쩍 고개를 돌려서 눈을 닦았어요. 주말에는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은호가 양념을 바르고 유나가 서빙을 하고 현우가 튀기고 저는 가끔 갔어요. 가면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은호랑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호가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크레파스로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그리고 배부른 사람, 그리고 하나 더. 5명이었어요. 은호야, 이거 누구누구야? 이건 아빠, 이건 나, 이건 엄마, 이건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 그리고 이건 은호가 맨 끝에 그린 사람을 가리켰어요. 키가 작고 머리가 짧은 사람. 할머니. 울 뻔했어요. 유리문에 붙어 있던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이 장에서 처음 봤을 때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우리 가족 3명이었어요. 그때는 3번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직 안 왔어라고 은호가 말했다던. 이제 5명이 되었어요. 3번째 사람은 유나였고, 4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아이였고, 5번째는 저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또, 안 울어. 울잖아. 할머니는 기쁘면 우는 거야. 이상하다. 은호가 킥킥 웃었어요. 그해 가을, 현우는 은호를 데리고 형 부부의 산소에 갔습니다. 은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거였어요. 유나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현우가 은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 합니다. 은호야, 아빠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은호가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봤대요. 여기 잠들어 계신 분이 은호의 진짜 아빠, 진짜 엄마야. 아빠의 형이시고 은호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셨어. 은호가 아기였을 때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가시면서 아빠한테 부탁하셨어. 은호를 잘 키워달라고. 은호가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현우를 봤대요. 그러면 아빠는 아빠 아니야?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대요. 목이 막혀서. 그때 은호가 현우의 목을 2팔로 꼭 감쌌대요. 아빠는 아빠야. 내 아빠야. 현우가 울었대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울던 사람이 산소 앞에서 아이를 안고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문장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어요.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보면서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강현우하고 중얼거렸던 게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이 남자가 무서웠어요. 겉이 좋아 보여서, 완벽해 보여서. 지금은 알아요. 이 사람은 완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치킨집은 좁았고, 돈은 없었고, 경력은 끊겼고, 아이는 피가 다른 조카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안에 제가 57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던 게 있었어요. 진짜 겉이 좋으면 속이 썩었다고 25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겉이 초라해도 속이 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늦은 나이는 없더라고요. 57세에 알았어요. 시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벽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걸. 지금 제 핸드폰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치킨집에서 찍은 거예요. 현우가 치킨을 튀기고 유나가 서빙을 하고 은호가 양념을 바르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은호의 그림을 들고 있어요. 4개짜리 테이블, 손글씨 메뉴판, 노란 조명. 유리문에는
은호가 새로 그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배부른 사람, 그리고 머리 짧은 작은 사람. 우리 가족. 이번에는 5명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